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 한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 무릎 꿇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불과 3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투하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폭탄이 미국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픈 AI 서버 가동률 12%, 나스닥 23% 폭락, 펜타곤 AI 시스템 마비, 미국이 자초한 재앙이었죠.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새벽까지 긴급회의가 이어졌고 실리콘밸리 CEO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찾던 유일한 해답은 태평양 건너 서울에 있었어요. 이나노 공정 수율 98%, 초당 9.6TB 처리 속도,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압도적 기술력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3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전 세계에 퍼져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2025년 3월 17일 오전 9시 판교 연구소 제3동 클린룸에서 HBM 4세대 수율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초당 9.6TB 처리 속도를 기록한 샘플이 나왔어요. 이나노 공정에서 수율 98%라는 수치가 모니터에 떴을 때 옆에 있던 한기훈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도현, 이 정도면 전 세계 AI 서버의 70%는 우리 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었죠. 오픈 GPT 서버,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메타의 라마 시스템까지 모두 우리 HBM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석님, 이게 무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오픈 AI 서버 가동률 94%. 정상이었죠. 하지만 30분 후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93, 89, 82%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김진우 신입 연구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AWS 동부 지역 서버 상태를 확인했어요. 빨간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관세 선언 후 정확히 38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실리콘밸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픈 AI 본사에서는 수잔 데이터 분석팀장이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서버 13개 클러스터 중 9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글 서니베일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버지니아 서버, 메타 IO와 시설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AI 시스템의 심장이자 뇌입니다. 초당 수천억 개의 연산을 처리하려면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극한까지 빨라야 해요. TSMC도 인텔도 마이크론도 우리 수준의 HBM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나노 공정에서 98% 수율은 삼성만이 가능한 영역이었죠. 오후 5시 저는 한기훈 박사님과 함께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진 8명이 모여 있었어요. 부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긴급 협의를 요청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72시간은 더 지켜봐야 해요. 왜 72시간이냐고요? 그것이 AI 서버가 HBM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이었습니다. 예비 재고로 버티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판교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 멀리 서울 도심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었어요. 이도현,
나스닥 선물 받나? 아직요. 7% 폭락했어. 시작됐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클릴룸에 들어서자 모니터들이 일제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서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였죠. 오픈 64%, AWS 58%, 애저 61%,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수석님, 이거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요?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순 없어. 기다리는 거야. 그날이 바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죠. 관세 선언 48시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죠. 오픈 서버 가동률이 37%까지 떨어졌다는 긴급 알림이었습니다. 샤워도 거른 채 판교로 달려갔어요. 새벽 5시 반,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기훈 박사님이 와 계셨습니다. 박사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도현, 큰일 났어. AWS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3개 구역이 완전히 멈췄어. 저는 곧바로 메인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3개 지도 위로 빨간 점들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아마존 웹서비스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유럽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싱가포르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메모리 과열로 인한 시스템 다운입니다. 김진우가 로그 파일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죠. HBM 없이 기존 메모리로 AI 연산을 돌리려니까 발열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냉각 시스템도 버티지 못했어요. 오전 9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무너졌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재 일부 서비스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달랐죠. 제가 받은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애저 전체 서버의 68%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챗집 코파일럿, 빙 AI 모두 먹통이 된 거예요. 오후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실리콘밸리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구글 순다르 피차이, 오픈 제이슨 브루너,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모두 팔로알토에 모였어요. 한기훈 박사님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TSMC한테 달려갔을 거야. 맞았습니다. 오후 4시, TSMC 대만 본사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 수율이 73%에 불과했죠. HBM 4세대 생산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텔 18A 공정은 아직 양산 단계도 못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팩 겔싱어 CEO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현실은 냉혹했죠. 저녁 7시, 저는 회의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TSMC, 인텔, 마이크론, SK 모든 업체를 검토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2나노에서 98% 수율을 낼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개장 30분 만에 4.7%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2%, AMD는 15% 추락했죠. 서킷 브레이커 걸렸습니다. 김진우가 급히 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시거래 정지에 들어간 거예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가장 큰 폭락이었습니다. 그때 더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수석님, 미국 국방부 AI 시스템도 문제가 생겼대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펜타곤의 합동 인공지능 센터, JAIC가 사용하는 시스템도 우리 HBM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미사일 방어 체계, 사이버 보안, 정보 분석 시스템까지 국가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밤 10시,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재무장관이 모두 소집됐어요.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죠.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서 밤을 샜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지켜봤어요. 오픈 12%,
AWS 29%, 애저 27%, 숫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한기훈 박사님이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이도현, 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올 줄은 몰랐죠. 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이 무기가 되는 시대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이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되길 바랐어요. 그게 제가 MIT에서 배운 진짜 공학의 정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패닉에 빠졌어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모두 5% 이상 폭락했습니다. ASML 주가는 18% 떨어졌죠. 오전 11시,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오픈 수석 엔지니어 레이첼 맥케이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Help.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더 간단했죠. 이도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2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진짜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협상의 기본이니까요. 오후 3시, 백악관에서 또 다른 소식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삼성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전화가 올 겁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실리콘밸리에서요.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오후 5시 17분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미국 국가번호 1이 떠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이도현입니다. 저는 오픈 수석 엔지니어 레이첼 맥케이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샌프란시스코발 직항편으로 출발합니다. 벌써 비행기표까지 끊어놓았다는 얘기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제 눈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판교 삼성 R&D 센터로 오시죠.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현 씨.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진짜 협상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레이첼 맥케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MIT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이었어요. 2019년 오픈 AI에 합류해서 GPT- 참여했죠. 논문 23편, 특허 7번을 보유한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2023년 새말트먼 해고 사태 때 레이첼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기술에만 집중했죠. 그게 그녀의 스타일이었어요. 감정보다 데이터, 정치보다 실력. 다음 날 오전 10시, 인천공항 입국장에 레이첼이 나타났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회색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맞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12시간 비행의 피로가 얼굴에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차로 판교까지 가는 동안 레이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처음입니까?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항상 회의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만 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리고 빠르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어요. 양쪽으로 펼쳐진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죠. 레이첼은 그 풍경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오후 12시, 판교 삼성 R&D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2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제가 일하는 연구실이 있는 곳이었죠. 문이 열리자 레이첼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연구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클린룸 안에서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웨이퍼를 검사하고 있었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레이첼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는 서울이니까요. 제 대답에 레이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서울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중형 회의실이었어요. 한기훈 박사님과 김진우, 박 과장, 이 대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픈 수석 엔지니어 레이첼 맥케이시입니다. 레이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한기훈입니다.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영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 여러 편을 읽었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첼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현재 오픈 서버 가동률은 28%입니다. AWS는 24%, 애저는 26%죠. 이 추세라면 48시간 안에 완전히 멈춥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협력입니다. 기술 협력이요. 조건은요? 레이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도울 이유가 없네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첼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도현 씨,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예요. 전 세계 AI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가 기술을 공격했습니다. 100% 관세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거들었어요. 레이첼 씨,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해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관세 철회, 그리고 10년 기술 협력 협정.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레이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조건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시간을 주십시오. 백악관을 설득해보겠습니다. 72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까지 모든 게 멈출 텐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레이첼을 호텔까지 태워다주는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정말 미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력을 원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부셨어요. 강남, 여의도, 광화문까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뉴욕 증시가 멈추는 동안 서울 증시는 3.2%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7% 올랐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죠. 레이첼이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제목은 긴급회의 요청이었죠. 발신자는 본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본관 3층 대회의실로 와주십시오. 해외 파트너사 임원들이 방문합니다. 파트너사라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누가 올지는 뻔했죠.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5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레이첼 맥케이는 물론이고 제이슨 브루너 오픈이오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퀄컴 부사장, ASML 유럽 임원, 독일 인피니언 기술이사까지 앉아 있었죠. 한기훈 박사님이 제 옆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부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모두 모였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 상황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퀄컴 부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도 HBM 대체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GD 기반으로 말이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GDDR7로 HBM사를 대체한다고요? 대역폭 10배는 났는데 말이죠. ASML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EUV 장비로 TSMC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허풍이었어요. TSMC는 이미 ASML 최신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73%가 한계였죠. 독일 임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인피니언도 차세대 전력관리 칩을 개발했습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기훈 박사님은 참지 못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시죠. GD 대역폭이 HBM의 절반도 안 됩니다. TSMC 수율은 ASML 장비와 무관하게 공정 기술의 문제고요. 전력 관리 칩으로 근본적 발열은 막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퀄컴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삼성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노트북을 여러 화면을 공유했어요. 이나노 공정 수율 비교 데이터입니다. TSMC 73%, 인텔 추정치 65%, 삼성 98%, HBM4 대역폭 테스트 결과도 보시죠. 초당 9.6TB 처리 속도를 달성한 곳은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ASML 임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하시죠.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지난 6개월간의 모든 테스트 로그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클린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씨, 우리는 협력을 원합니다. 대결이 아니라요. 저도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포장된 협력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이슨 브루너가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우리는 삼성의 HBM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드디어 본론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관세 즉각 철회. 셋째, 10년 장기 기술 협력 협정 체결. 퀄컴 부사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그럼 터무니없이 무너지시면 됩니다. 제 대답에 그가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제이슨 브루너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도현 씨 말이 맞습니다. CEO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제이슨이 저를 바라봤어요. 조건을 백악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현재 오픈 서버 가동률이 18%입니다. 48시간 후면 0이 됩니다. 냉정한 사실이었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기훈 박사님과 함께 클린룸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 내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잘했어, 이도현. 박사님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지금은 강해야 할 때야. 약하면 다시 무시당해. 클린룸에 들어서자 김진우가 웨이퍼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새 샘플 나왔습니다. 수율은 8.2%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현미경으로 웨이퍼를 확인했습니다. 이나노 회로가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박사님이 웨이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언젠가 녹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발전해야 오래갑니다. 저녁 7시,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AI 서버 상태가 떠 있었어요.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이도현 씨는 정말 냉정하시네요.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거죠. 차이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냉정은 감정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인 건 감정이 있지만 통제하는 거죠. 저도 미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백악관을 설득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왜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저는 웨이퍼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인류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레이첼이 문을 나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네요. 이도현 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옳은 길인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기훈 박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계는 사람을 믿을 때만 움직인다. 신뢰 없는 협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관계의 토대였죠. 레이첼이 백악관과 통화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연구소는 고요했죠. 하지만 클린룸 불빛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진우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을 샌 모양이었습니다. 김연구원, 아직도 여기 있었어. 수석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에 다가갔어요. 웨이퍼 테스트 결과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12번 라인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미세하지만 패턴이 불규칙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김진우 말이 맞았어요. 0.3나노미터 수준의 오차였지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어제 밤 11시쯤부터요. 원인을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곧바로 한기훈 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박사님이 도착했어요.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야. 박사님이 단언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유닛 7을 확인해봐. 김진우가 장비실로 뛰어갔습니다. 5분 후 그가 황급히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납땜 부분이 미세하게 부식됐어요. 납땜이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라도 결국 기본은 납땜이었죠.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결국 손으로 해결해야 해. 저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도현, 넌 MIT 나온 수석 엔지니어야. 이런 건 기술 직원이.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완벽과 성공은 다르다고요. 완벽한 설계보다 작동하는 기계가 성공이라고.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장비실은 클린룸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파워 서플라이 유닛 7 덮개를 열었습니다. 납땜 부분이 보였죠. 정말로 미세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인두기 가져와. 저는 30배율 확대경을 쓰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선 안 됐어요. 0.1mm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땀이 흘렀습니다. 방진복 안이 후덥지근했어요.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12개 접점을 다시 납땜했습니다. 마지막 접점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인두기가 제 왼손 검지에 닿았습니다. 소리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기훈 박사님은 알아챘어요. 이도현, 괜찮아,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2도 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접점을 완성했죠. 끝났습니다. 덮개를 닫고 장비실을 나왔습니다. 김진우가 테스트를 돌렸어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정상입니다. 오류가 사라졌어요. 김진우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왼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무실 가자.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화상이잖아.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연고를 발라주며 말했어요. 이도 화상이에요. 일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붕대를 감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김연구원. 넌 문제를 찾아냈어.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하지만 엔지니어는 계급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야. 오늘 넌 리더였어. 김진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오후 레이첼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녀가 제 손의 붕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작은 사고였습니다. 괜찮아요. 납땜하시다가요? 레이첼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MIT 박사가 직접 납땜을요? 이상한가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CEO들은 공장에도 안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현장을 모르면 현실을 모르게 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레이첼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변압기 과부하일 겁니다. 이번 주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높았거든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클린룸 장비들은 멈춰 있었어요. 문제였습니다. 웨이퍼가 공정 중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지하 전기실로 내려갔죠. 한기훈 박사님과 김진우도 따라왔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해야 해.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상 발전기 스위치를 확인했어요. 12단계 수동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씩 하죠. 왼손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지시하고 저와 김진우가 스위치를 조작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9단계를 마쳤을 때 레이첼이 내려왔습니다. 도울 일이 있나요? 스위치 6번을 10초 후에 올려주세요. 레이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점 한기훈 박사님이 세웠습니다. 3, 2, 1 지금. 레이첼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윙 소리와 함께 발전기가 돌아갔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성공입니다. 김진우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레이첼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엔지니어입니다.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작동시키는 거죠.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리더십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땀 흘리고 손 다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한기훈 박사님이 소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이도현, 넌 훌륭한 엔지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지.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오늘 레이첼 표정 봤어. 저 사람 변했어. 내가 변화시킨 거야. 저는 붕대 감긴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설계보다 작동하는 기계가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직함보다 땀 흘리는 현장이 더 소중하죠. 그게 진짜 엔지니어의 길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서울을 떠난 건 정전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죠. 뭘 쓰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백악관에 제출할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레이첼이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AI 붕괴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오만이다. 강렬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훑어봤어요. 데이터와 분석이 빼곡했습니다. 오픈 서버 가동률 추이, TSMC 수율 한계, 삼성 기술력 비교,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엔지니어에게서 배운 것들.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이도현 씨가 손 다치면서 납땜하는 걸 봤어요. 정전 때 직접 발전기를 켠 것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CEO가 현장에 안 갑니다. 엔지니어도 설계만 하고 생산은 안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첼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도현 씨,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레이첼은 미소 지으며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판교로 돌아왔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새벽 2시, 미국은 오후 1시였죠.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였습니다. 제이슨 브루너와 레이첼도 화상으로 참석했죠. 레이첼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오픈 서버 가동률은 12%입니다. AWS는 8%, 애저는 9%고요. 이 상태가 24시간만 더 지속되면 미국 AI 산업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기준 2,400억 달러입니다. 나스닥은 이미 23% 폭락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3번 발동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요? 레이첼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삼성과의 협력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공식 사과, 관세 철회, 10년 기술 협력 협정 체결입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이 왜 사과를 해?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군사 AI 시스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가동률이 34%까지 떨어졌어요. 트럼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펜타곤 JAIC 시스템도 삼성 HB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예요. 국가안보보좌관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트럼프가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레이첼이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5일간 서울에 있었습니다. 삼성 연구소를 직접 봤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이나노 공정 수율 98%, HBM4 초당 9.6TB 처리 속도, 전력 효율 40% 개선.
TSMC나 인텔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제이슨 브루너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없이 AI를 돌릴 수 없어요. 트럼프가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한국 편을 드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망칠 순 없어요. 강한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재무장관이 레이첼을 지지했습니다. 맥케이씨 말이 맞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에 340억 달러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을 다시 말해보시오. 레이첼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 둘째, 관세 철회. 셋째, 10년 협력 협정.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삼성은 72시간 내에 공급을 재개합니다. 72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삼성 측 시뮬레이션 결과 서버 가동률을 92%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의견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트럼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조건을 수용하겠소. 하지만 사과는 간접적으로 할 거요. 안 됩니다. 레이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공식 사과를 원합니다. 서면으로 명시된 사과문이요.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요? 강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겁니다. 신뢰를 설계한다. 레이첼이 잭에서 배운 표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공식 사과하겠소. 회의가 끝났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섰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한 100% 관세를 철회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한 혼란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사과드립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속보를 띄웠어요. 서울시간 새벽 3시, 저는 긴급 연락을 받고 깼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었어요. 이도현, 해냈어. 미국이 항복했어. 정말입니까? 뉴스 켜봐. 지금 난리야. 저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브리핑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공식 사과. 관세 전격 철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레이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신뢰를 설계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백악관 발표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한기훈 박사님, 김진우와 함께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서 있었어요. 오픈 AI 팀이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협력자로 오는 거였죠. 레이첼이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제이슨 브루너 CEO, 데이비드 기술 총괄, 수잔 데이터 분석 팀장까지 총 12명이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레이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판교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 대신 클린룸 옆 테스트 센터로 안내했어요. 실전 협력이 필요했거든요. 한기훈 박사님이 칠판에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오늘부터 공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삼성 HBM과 AI 서버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전력 40% 감소, 성능 230% 상승입니다.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웨이퍼를 들어 보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어요. 이제 실전에서 증명할 차례죠. 첫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김진우와 수잔이 한 팀이 되었어요. 20대 한국연구원과 30대 미국 데이터 분석가의 조합이었죠. 초당 데이터 처리량이 7.2TB네요. 수잔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력 소비는요?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380W. 예상보다 높아요. 알고리즘을 수정해 봅시다. 병렬 처리 구조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30분 후 다시 테스트를 돌렸어요. 8.9TB로 올랐어요. 전력은 290W. 수잔이 환호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김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수잔 씨 데이터 분석이 정확해서 가능했습니다.
옆에서는 한기훈 박사님과 데이비드가 회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60대 한국 베테랑과 40대 미국 기술 총괄의 만남이었죠. 이 부분 발열이 문제입니다. 데이비드가 회로도를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냉각 경로를 재설계해야 해요. 박사님이 새로운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히트싱크를 45도 각도로 배치하는 겁니다. 천재적이네요. 30년 경험이 다르군요. 당신네 서버 구조도 훌륭합니다. 확장성이 뛰어나요.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후 3시 첫 통합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가동률 87%, 전력 소비 32% 감소, 처리 속도 10% 상승. 레이첼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목표에 거의 다 왔네요. 제이슨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230%까지 가야죠. 한기훈 박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이도현, 너 정말 완벽주의자구나. 완벽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박사님. 그날 밤 9시까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녁도 연구소에서 해결했어요.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계속 테스트했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정전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지역 전체였습니다. 판교 일대가 또 정전이에요. 김진우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비상 발전기 가동합니다. 모두 지하로. 지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레이첼, 데이비드, 수잔까지 모두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12단계 절차를 나눠서 하죠. 한기훈 박사님이 지휘했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어요. 5분 만에 발전기가 켜졌습니다. 성공입니다. 데이비드가 환호했습니다. 이게 진짜 팀워크네요. 수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최적화를 적용한 버전이에요.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분, 5분 지났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가동률 92%, 전력 소비 41% 감소, 처리 속도 237% 상승.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어요. 해냈어요. 목표를 넘었어요. 김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껴안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해냈어요. 제이슨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한기훈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도현, 자랑스럽다. 저희 모두의 성과입니다. 새벽 2시, 백악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이슨이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AI가 72시간 내에 복구됩니다. 잘했소. 미국이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전화를 끊고 제이슨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기술협력 협정 체결선언이었어요. 10년간 공동 연구 개발, 기술 공유, 인재 교류가 포함됐습니다. 나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9%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 올랐고요.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옆에 섰습니다. 이도현 씨, 이게 시작일 뿐이죠? 맞습니다. 진짜 협력은 이제부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나뉘었던 두 나라가 이제 기술로 연결됐습니다. 신뢰를 설계한 결과였죠. 백악관 발표 2주 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어요. 한미공동기술센터였죠. 15층짜리 유리 건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아침,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연구원들이 섞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긴장되시나요? 한기훈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조연설을 맡았거든요. 조금요. 하지만 할 말은 명확합니다. 뭘 말할 건가?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달이라고요. 오전 10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1층 대강당에는 500석이 가득 찼어요. 한국 정부 장관, 미국 대사,
기업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석 엔지니어 이도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을 바라보며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3주 전, 저는 이 순간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었고, 전 세계 AI가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대결이 아닌 협력을요. 레이첼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기술은 본래 중립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선택했습니다. 김진우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난 3주간 저는 배웠습니다. 20대 신입연구원의 창의성, 60대 박사님의 지혜, 미국 동료들의 열정.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신뢰의 상징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두 나라가 손을 잡은 증거죠.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이 만들어질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제가 MIT에서 배운 건 공식과 이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운 건 협력의 가치였죠.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레이첼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완벽한 연설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제이슨 브루너가 다음 연사로 나왔습니다. 그의 연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는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최고는 겸손한 자라는 것을요. 그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도현 씨는 MIT 박사지만 납땜을 직접 합니다.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오후 일정은 시설 투어였습니다. 2층부터 10층까지 연구실이 있었어요. 각 층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5층 AI 칩 설계실에서 김진우와 수잔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적응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워요. 김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김연구원이 알고리즘 천재예요. 수잔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7층에서는 한기훈 박사님과 데이비드가 신입 연구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기술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박사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0층 옥상 테라스에서 레이첼과 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도현 씨,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죠. 오만했던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배웠습니다. 진짜 기술은 데이터나 공식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온도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해질 무렵, 개소식이 끝났습니다. 저녁 리셉션이 열렸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한 젊은 미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이도현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위기를 넘기셨어요? 저라면 패닉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패닉은 혼자일 때 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기훈 박사님, 김진우, 그리고 레이첼 씨 같은 동료들이 있었죠.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한기훈 박사님이 소주잔을 건네셨어요. 이도현, 한잔하자. 감사합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너는 진짜 엔지니어야. 기술도 훌륭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훌륭해. 박사님께 배운 겁니다. 아니야, 내가 원래 가진 거야. 밤 10시, 행사가 끝났습니다. 건물 정문에서 레이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다음엔 언제 오세요? 한 달 후요. 정기 회의가 있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레이첼이 악수 대신 포옹했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가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한미공동기술센터 간판이 야경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명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신뢰를 설계하다, Designing Trust.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죠. 관세와 대립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협력과 신뢰로 끝났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김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석님, 오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수석님 같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엔지니어야.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 돼. 함께하자.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 붕대를 풀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물고 있었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흉터는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설계보다 작동하는 기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화려한 직함보다 땀 흘리는 현장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하다는 것. 납땜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으며 문제를 해결했고 정전 속에서 발전기를 켰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국경을 넘고 편견을 허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죠. 저는 그 다리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리의 첫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한미공동기술센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미래는 이제부터지.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로 갈 겁니다. 클린룸에 들어가 웨이퍼를 확인하고 김진우와 함께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겠죠. 한기훈 박사님과 점심을 먹으며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할 겁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게 진짜 기술자의 삶이니까요. 저는 이도현입니다. 삼성전자 수석 엔지니어. 납땜기를 들고 현장을 뛰는 MIT 박사.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AI가 72시간 만에 무너지고 미국이 결국 무릎 꿇고 한국에 사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MIT 출신 천재 엔지니어 이도현이 납땜기 하나로 실리콘밸리의 오만을 꺾고 98% 수율이라는 경이로운 기술력으로 세계 패권의 중심축을 대한민국으로 옮겨버린 극적인 반전이 정말 짜릿했어요. 특히 나스닥이 붕괴하는 동안 코스피는 폭등하고 서울이 새로운 기술 수도로 떠오르는 장면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신뢰를 설계한다는 철학으로 일방적 굴종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이끌어낸 모습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선 역사적 증거였죠. 한국인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순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숫자 1번을, 아쉬웠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가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